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이 큰데 그렇게 되면 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또 있습니다. 네. 예,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다면 또 집값이 들썩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강의라고 해야 될까?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늘 강의를 듣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옵니다. 저도 직업병이에요. 맨날 이렇게 라디오에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거 자꾸 강의하는 것처럼 해서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네네. 기준금리와 부동산의 시세, 역사적인 상황을 쭉 반추해 보면 이 둘 사이에는 관계가 꼭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무관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관하다고요? 예. 이게 지금까지 알던 거랑 전혀 반대의 얘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예. 뭐 이자 내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집을 사기에 좀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대출을 네. 받아서 사야 되니까 그러면 뭐 집을 내놓게 되거나 안 사게 되고 그럼 집값은 당연히 내려가고 네. 금리가 내려가면 그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집을 사게 되고 그럼 수요가 높아지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기준금리와 부동산 경기가 거의 관계가 없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일단 오승훈 아나운서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 방금 말씀 주셨던 맥락에서 이자가 낮아지면 싸게 돈 빌리니까 그걸로 집이라도 더 사야지 하면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책정한 기준금리인데 예. 돈 빌리러 가실 때 한국은행에서 빌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 대충 힌트 감 오시죠?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기준금리와 부동산 시세가 관계가 무관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무관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뭐다? 기준금리의 흐름과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흐름이 달랐던 구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연동이 뭐 된다든지 어쨌든 기준금리가 영향을 줘서 그게 결정되는 거 아닐까요?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닌데요. 이게 그 무슨 정도예요? 소리냐면요. 예. 일단 우리가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코픽스 지수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 코픽스 지수의 흐름을 결정하는데 기준금리가 일부 요소인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기준금리와 코픽스 지수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요 근래도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안 내리고 있죠. 예.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고 하는 총재가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때 기준점이 되고 있는 코픽스 지수는 이미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몇 개월 뒤 상간에 우리 변동금리 받는 분들은 실제 납부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달리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네. 그러면 코픽스는 기준금리랑 크게 연관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지 이 결론에 다다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픽스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코픽스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중은행권, 금융권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수준을 가름하기 위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의 수준. 예. 무슨 소리냐 하면 은행이라는 곳은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빌려와서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대출해 준 다음에 네. 그 사이에 예대 마진을 먹는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누군가에게 자금을 빌려오거나 네.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서 누군가에게 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네. 돈을 빌려온 사람에게는 제가 2% 이자 드릴게요 했는데 제가 대출 이자 납부한 저에게는 당연히 2%보다 더 높은 그렇죠. 이자율을 받아가지고 본인들도 먹을 거 먹고 예. 그리고 이자 약속했던 2% 이자 주겠다고 한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자금 조달 비용인 그 2% 이자 주기로 했던 게 그 금액이 올라갔어요. 3%, 4%, 5%.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자기도 대출을 해줄 때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코픽스라는 시중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어떤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에 대해서 그 수준을 가름하는 이 지표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러면 은행의 자금 조달을 흐름을 가름하는 이 지표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예. 정기 예금, 정기 적금, 금융채, 뭐 CD, RP 이렇게 누군가가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은행 당신이 나에게 돈 꿔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은행한테 돈 이렇게 맡겨놨습니다. 이 돈 가지고 잘 융통하셔서 저에게도 이자 주시고 은행도 월급 주시고 뭐 이익 남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수준에 적용되는 여러 금융상품들의 평균적인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약간 안정적으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의 이자율.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은행이 예.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거에 의해서 코픽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랑은 달리 갈 수 있다. 그렇죠. 거의 무관할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럼요. 거예요. 그 거의 무관할 정도라는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이제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가 유튜브로도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에게는 갑자기 손을 흔들고 그러세요. 라디오인데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겠지만 예. 유튜브로 다시 뭐랄까요 재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래프를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자, 첫 번째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이 그래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준금리의 꺾은선 그래프를 같이 그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요. 예. 2010년부터 코로나19 터지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까지 네. 코로나 이후는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근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준금리가 어떤 향배로 움직였는지 비교한 그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예. 제가 파란색으로 그 표시한 기간 동안은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달리 움직인 구간이에요. 대표적으로 2010년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초창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기준금리는 동결 상태였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해서는 기준금리는 동결 상태였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 구간 동안 오히려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말씀하신 양쪽 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였는데 앞에는 하락을 했고 뒤에는 상승을 했다. 네. 예. 그리고 중간중간 구간 때도 보시면 2017년도 경에는 기준금리는 오히려 올렸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 거죠. 예. 그래서 전체 10년의 기간 동안 보시면 반 이상이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 제가 색깔로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연도로 어떤 구간 때는 달리 움직였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쉽게 비교는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금리가 내려간 경우도 있고 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가 내려간 때도 있고 올라간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관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더 가져왔었거든요. 예.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차이, 즉 둘을 빼봤어요. 그랬을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뺐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차이를 가만히 보면 2005년 정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준금리를 뺀 그 금액 차이가 3% 정도의 이자율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 들어서는 그게 6%까지 올라갔고요. 다시 2015년도까지에는 2%로 내려왔다가 2019년도에는 2%도 깨져서 1.5에서 1.7%까지 내려왔고 다시 2021년도에는 4%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절대 같은 방향으로 안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도 뉴스를 진행하고 뭐 이럴 때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뭐 지금까지 좀 달리 그러니까 틀리게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그러면 대출 금리도 좀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네. 기준금리가 그러면 부동산 흐름에도 네. 영향이 좀 제한적인 그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긴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것도 기준금리의 변화 추세와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같이 그려놓은 그래프를 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그 기준금리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하고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의 추세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려갔던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려갔던 구간의 전국의 주택 가격은 사실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묘하게나마 그 기간 동안 전국 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인데 이때는 서울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전국도 또 미묘하게나마 계속해서 또 그 구간이 올라갔죠. 그러니 떨어졌을 때도 올라간 구간이 있고 올라갔을 때도 또 올라간 구간이 있고 그래서 기준금리만 가지고 부동산 시세의 향배를 우리가 가름한다라는 것은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설명력이 높다면 다른 건 쳐다볼 필요가 없겠죠. 그냥 기준금리만 보고 부동산 동향이나 시세 흐름 이런 거 예측하고 기준금리는 낮아진다며 그러면 그때 사야겠다. 그리고 기준금리 올라간다며 그때 팔아야겠다 하면 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 여러 가지 금리들이 있을 텐데 기준금리 또 아까 말씀하신 코픽스 네. 뭐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부동산에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금리는 어떤 금리라고 딱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우리가 사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받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정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변동금리가 있고 그렇죠. 혼합금리라는 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변동형 금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중 금리 변화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변화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로 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는 것은 6개월 단위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변동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똑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고정금리는 사전에 약속했던 그 금리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면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럼 혼합형이라는 건 뭐냐? 일정 기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5년 잡는데요. 적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변동형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기준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또 코픽스 지수가 같이 그와 함께 동시에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서민들이 내 집 장만할 때 내가 매달 내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던 게 150, 200 막 자꾸 올라갑니다. 이래서 저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라는 사회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정부에서 고정 그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비율을 급격히 높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정금리 비율을 인위적으로도 엄청나게 높였던 그 구간대가 있어요. 그 구간대는 특히 기준금리의 변화와 부동산 흐름이 상관관계가 더 떨어졌죠. 왜냐하면 최근에 기준금리가 조금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집장만 하는데 적용받았던 금리는 기준금리와 무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금리 비중이 높았던 그 시절, 그 구간 때는 어떤 일이 생겼다?
실제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부동산 흐름이 달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이런 현상이 조금 생기는데 이거는 또 조심스러운 말인데 사실 요즘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예. 이따가도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로 고정금리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오는 거는 정부에서 만든 정책금융 상품들인 경우가 예, 많아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고정금리로 상품을 만들 때는 괜히 부동산 들썩들썩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9억 이하의 국민주택형 이런 데만 고정금리로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도록 상품이 그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 시세가 9억 원 이하인데 주로 적용을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화랑이었을 때는 9억 이상의 집들이 많아졌다가 부동산 경기가 꺼졌을 때 그 동네에는 9억 원 이하의 매물들이 곧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9억 원 이하로만 떨어지면 그 동네 집값이 다시 9억 원 이상으로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동네들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송도도 그래요. 그거는 9억 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다시 수요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네. 싸졌으니까 이때 들어가 사야지도 있지만 예. 9억 원 이하일 때는 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대출을 갈아타는 건가요? 갈아타거나 저 상품으로 살 수 있게 됐으니 신규로 이제 내가 아파트 사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9억 원 이하로 떨어지면 갑자기 고정금리로 적용받으면서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대출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네. 갑자기 그런 동네는 집값이 훅 다시 9억 원 이상이나 9억 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동네가 수도권 근처에 꽤 있어요. 이것도 기준금리와 달리 그 동네 아파트 시세가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 맥락에는 뭐다? 항상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다른 형태로 적용받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고정금리의 비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결론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고정금리의 비중이라는 게 네. 정부에서 그러면 고정금리 대출 금리 상품 중에서 고정금리로 할 상품은 몇 퍼센트 이하로 네. 그렇게 한계를 뭐 제한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좀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순수 고정형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네. 전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25% 정도만 순수 고정형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 비율의 이자가 약속된 걸로만 이자 부담을 하는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요. 근데 고정금리로 하면 사람들은 이 고정금리를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질이 우리나라는 더 많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때는 네, 더더욱 특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쨌든 다 고정금리로 하고 싶을 건데 네. 그 고정금리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더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가요? 맞습니다. 그런 걸 유도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시중은행에서 시중은행이 만든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나 혼합금리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은행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네네. 혼합금리나 아니면 변동금리 상품들을 주로 대출합니다. 특히 은행은 혼합형 대출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은행에서 판매한 주택담보대출 상품들 중에서 혼합형의 비중이 87.9%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고정금리로 돈 잘 안 빌려준다는 거죠. 이 더 긴 얘기를 해서 이건 2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왜 고정금리는 은행이 좀 많이 상품을 내놓지 않는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역시나 박정호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면서도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쯤에서 1부를 일단 마무리하고 잠깐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리와 부동산 동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부동산 동향에 있어서 기준금리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네. 오히려 기준금리보다는 코픽스를 기준으로 한 변동금리가 영향을 미친다. 네.
근데 또 여기에 고정금리의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 맞습니까? 일단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앞서 1부에서 제가 하나 안 보여드렸던 그리고 안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예. 바로 고정금리의 비중입니다. 최운열 국회의원실에서 한은하고 금감원 주금공회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인데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비중과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비중들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뭐 3%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대 2011년, 12년, 13년 요때는 어찌 보면 기준금리가 바뀌고 그것이 만약에 코픽스 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예. 그것이 다시 우리의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우린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이 87% 이상 되니까요. 예. 그러니 이때는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설명력으로 금리 기조의 변화가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7년, 18년 즈음 되면 고정금리를 바탕으로 주담대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비중이 근 4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특히 고정금리 적용을 많이 받는 아파트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9억 원 이하대의 매물이 많은 동네 같은 경우는 네. 기준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쪽 바닥은 늘 약속된 고정금리로 국가가 대출해줘서 그걸로 집장만 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 동네 시세는 기준금리 시세와 달리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이 상품을 고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로 할지 이런 것들은 은행이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이 결론부터 이것도 말씀드리면 네.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을 텐데 네. 은행들이 구비한 상품이 대부분 혼합형이자 또는 변동금리형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고정금리 비중이 40%까지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가가 주택금융공사라고 하죠. 예. 거기서 만든 상품은 대부분 고정금리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이 상품 팔아주세요 하고 은행에 위탁하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그걸 대신 팔아주는데 그 비중을 급격히 늘려준 게 하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은행으로 하여금 제발 고정금리 주택담보 금융 상품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국가가 권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 제도로 어떻게 보면 은행을 이제 등 떠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행들에게 그런 상품을 많이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아주 적지만 퍼센트로는 1%가 안 돼요. 은행에서 나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나 대출 받았어. 이건 진짜 1%가 안 되는데 그런 상품이 간간이 있어요. 대부분은 은행이 국가에서 이렇게 제발 고정금리로 상품 좀 만들어라고 하는 고정금리 유도하는 예. 이런 상품을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서 해놓는 상품은 혼합형. 완벽한 고정금리가 아니라 그런 걸로 저희도 고정금리 상품 출시했습니다 하면서 일부 그 정도는 내놓는데 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상품을 못 내놔요. 안 내놓는 게 아니라 못 내놔요. 그건 못 내놓는 이유는 뭐예요?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은행이 이렇게 못 내놓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장기에 걸쳐서 고정금리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려면요.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 20년, 30년 막 이러잖아요. 그러려면 은행이 그만큼의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와야죠. 그 기간 동안 계속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빌려올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채권 시장이 없어요. 국내에는. 예. 외국의 선진 금융 시장들 중에서는 특히 영국이라든가 미국에는 그런 초장기 채권 시장들이 내국인을 바탕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시중 은행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자금을 장기간에 조달할 수 있고 대규모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 돈을 어디서 구해와야 빌려드리죠. 예.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장기간의 돈을 누군가로부터 빌려오는 시장이 없더라도 일부 또 역시 좀 금융기법이 발달된 나라들 중에서는
단기간에 돈을 이렇게 저렇게 빌려서 이 사람한테 또 주고 또 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노련하게 돈놀이를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시로 변화되는 금리 기조 속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정금리 상품으로 이걸 전환해서 빌려주는 그런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 기법에 대해서 아직 시중은행들이 자신감이 없어합니다. 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네,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예, 어쨌든 매달 나가는 이자가 조금 고정이 돼 있으면 안정적으로 그냥 그 이자만 내고 지내면은 불안할 건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리고- 은행이 그 사람들은 고정금리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를 내놓지 않는 이유가 은행도 어쨌든 낮은 이율로 돈을 가져와서 더 높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자기가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네. 낮은 이율로 고정금리로 계속해서 오랜 기간, 장기간 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낮은 이율로 어디에서 돈을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 은행은 오히려 고정금리를 선호하지 않는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건 기간 동안에 예, 고정금리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게 안정적으로 확정된 이자율을 적용받으니까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고정금리가 더 싸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역대 변동금리, 혼합형금리, 고정금리 세 가지 이자율에 대해서 비교한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세 가지 금리 유형 중에서 제일 비싼 금리가 뭘 것 같으세요? 다시요? 혼합형, 그다음에 고정? 변동, 고정. 저는 변동형일 것 같은데요. 제일 비싼 건 저도 변동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통계를 살펴봤더니 혼합형 금리더라고요. 오. 그 이유도 살펴봤거든요. 네. 혼합형은 초기 앞부분 5년 동안 고정금리로 갚을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네네. 그 5년 동안 고정적으로만 이자를 납부해도 되도록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뒷단에서 엄청나게 금융 기법을 활용하고 전문가들이 투여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비용이 비싸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대비 평균 50에서 60 BP 정도 더 높은 게 통상적이고요. BP는 뭔가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우리가 금융권에서는 BP라고 불러서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50에서 60 BP 정도 더 높다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혼합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금리 상승기에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락기에는 10에서 20 BP 수준으로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더 바빠지는 거예요. 네. 고정금리로 싸게 대출을 해줬는데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대출해준 사람들에게 돈 받아서 이자 저희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줄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삐 움직이고 막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조금 더 올릴 격차를 많이 키워서 조금 네. 더 남겨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BP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아예 그냥 우리 가장 쉬운 퍼센트로 통계를 다 정리를 해왔는데요. 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정도 기간 동안 정책 모기지, 그러니까 고정금리 상품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44%에서 3.42% 정도 됐고요. 변동금리는 2.55%에서 4.44% 정도. 그다음에 혼합형은 2.55에서 이거는 밑에 하방은 변동성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상방이 5.39%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네. 그러면은 기준금리랑 어쨌든 부동산 시세랑은 관계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어쩌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에 예. 지식을 지금 깨부수는 예. 그런 지금 작용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는 걸 매개로 해서 네. 기준금리와 부동산이 꼭 관계성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물가 안정과 경기 과열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 상황이 어떻다는 거겠어요.
너무 과열됐다. 과열됐다는 거죠. 예. 자, 그럼 경기 상황이 과열됐을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행태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나도 이제 내 집장만 해봐야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예. 요즘처럼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 잡으려고 올리는 구간대는 예. 이게 분명 부동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경기가 너무 좋아서 경기 과열을 방지하려고 기준금리를 자꾸 올려가는 그 구간대는 예. 기준금리 올려가는데 아파트 시세가 계속 올라갔던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뭔지도 더 중요한 거죠. 단순히 올렸다는 이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그럼 부동산 경기는 별로 고려 사항이 아닌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가 안정이라는 게 한국은행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네. 한국은행 시청 근처에 있는 한국은행 본관 들어가면 딱 그 옛날 그 현판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라고 써 있어요. 예. 다른 숙제 말고 너희는 물가 잡아예요. 그러면 아니 교수님 그래도 일국의 중앙은행이 부동산 들썩들썩거리거나 부동산이 반대로 너무 침체되면 일부 역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본인들의 1차적인 숙제 물가에 대한 의사결정 가중치가 거의 절대적이고요. 그러면 부동산은요. 부동산의 문제는 사실은 1차적인 숙제가 어디에 있냐면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는요. 쉽게 말하면 융단 폭격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적용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고요.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은 지금 동네는 도와줘야 돼. 이쪽은 과열됐으니 눌러야 돼. 이런 일은 대부분 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너무 과열됐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물가라든가 경기라든가 뭐 조금 더 나가면 실업률까지 보고 그 길을 자기가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이례적으로 달리 움직이면 그건 정부가 그 시장만 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 시장 하나만 보고 금리를 움직인다? 그럼 나머지 시장은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그럼 물가라는 거를 따질 때 부동산 가격도 물가에 포함은 되죠. 예, 그런데 그렇죠. 워낙에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그냥 그 수많은 상품 중에 하나일 뿐이고 네. 물가라는 전체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부동산만 딱 떼놓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네. 중앙은행은. 네. 그럼 정부는 어쨌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한 후에 부동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시세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네. 거기에 맞는 쪽집게식 정책을 펴나가는 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실제 그 사례를 우리가 작년에 목격했죠. 2023년 상반기 1, 4분기 때 예.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너무 빠르게 급냉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물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마침 그때는 공교롭게 기준금리와 똑같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만 그 당시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중은행 압박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좀 낮춰주세요 했더니 많이 내시는 변동금리 적용받고 있던 분들 중에서는 7% 가까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납부하고 있던 분이 네. 정부 입김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줘서 한 번에 3% 후반대로 낮아진 분들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흐름 조절은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저도 우리나라 역사상 참 이게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좀 권위주의적인 국가 체제를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중앙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예. 뭐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앙은행에 아무리 메아리를 치고 뭐 외쳐대도 정부에서 또는 뭐 더 높은 데서
그래도 중앙은행이 까딱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 예. 정부가 알아서 해. 물가만 우리는 생각해.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계 부채라든가 부동산 흐름이나 이런 걸 아예 안 본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흐름은 물가다. 그리고 우리는 물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기조를 이렇게 할 거니 정부하고 미리 어떻게 보면 연통을 넣는 거죠. 그러니 정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말씀 아까 안 드렸어요. 저는 이런 말씀하실 때 되게 눈이 번쩍 띄어요. 중요한 거 빼먹었어요. 이럴 때 예. 진짜 중요한 거 나오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니 결국 정부에서 정책금리로 고정금리 상품 더 많이 만들면 그러면 그걸로 우리 집 살 사람들은 사면 되는 거지 꼭 시중은행까지 고정금리 상품을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늘리라고 정부에서 압박 넣는 게 시장 경제의 올바른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 중에서 협약을 맺고 저희 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든 고정금리 저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이거 국민들에게 대신 팔아주세요라고 협약을 맺은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은행들이 흔히 말해서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 은행들이 체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고정금리에 정부의 정책금리로 만들어 놓은 이 상품을 더 많이 이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들은 영세민들이잖아요. 이 영세민들의 사실 주거래 은행은 저축은행과 같은 이금융권들이거든요. 근데 주거래은행이 이금융권이라고 해도 그런 상품이 어쨌든 나왔다고 하면은 뭐라고요? 시중은행, 뭐 5대 은행, 큰 은행들 그쪽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면 되죠. 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금융 소비자의 행태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방송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 기준금리와 부동산은 늘 어떤 관계가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던 분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예요. 실제 이 금융권에 해당되는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브로셔라든가 본인들의 상품군 중에 하나로 판매를 했을 때 수수료라든가 판매 이익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상품군 중에 하나가 없다 보니까 본인들 상품들을 더 세일즈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영세민들은 더 싸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유의미한 상품이 있는 걸 알아도 그거를 활용할 줄 못하게 되는 경로상의 단절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주거래은행이 익숙하고 거기에 계속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창구 직원이 추천하는 걸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렇죠. 주거래은행이 아닌데 그쪽에서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뉴스에서 듣는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형 상품들도 상당히 많이 구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도래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출 받을 때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대출 상품들을 살펴보면 될까요? 네, 제가 뭐 시장에 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상당히 많은 힌트가 있을 겁니다. 기준금리 어떻게 되니까 부동산 당분간 어떻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영순위로 제일 많이 들여다볼 곳들이 주택금융공사예요. 제가 실제 오프라인에서 뭐 어디 가서 특강을 했다가 한 분이 특강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를 주차장까지 쫓아오면서 끝까지 개인적인 상담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집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득 수준과 남편의 소득 수준을 모두 합쳤을 때 지금은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도권 언저리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신 거 맞습니까? 제 생각과 좀 다른데요 했더니 많이 알아봤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에 링크를 드리고 이거 한번 보시라고 했더니 본인이 그 대상자인 걸 뒤늦게 한번 확인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처럼
뭐가 중요하다. 무조건 내가 내 집 장만하는데 저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자율이 비싸서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한번 정부에서 정책금융 상품으로 특별한 상품 나왔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뭐 그냥 브로셔 같은 거 보거나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럼 뭐 이자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실제 창구 가서 그 상품을 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매달 내고 있는 월세하고 그다음 뭐 생각해 보니까 그거 내느니 차라리 이렇게 해서 내 집 장만하고 어느 언저리에 이 주택 장만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하시면 실수요자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영순위는 뭐다? 고정금리에 정부에서 만든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찾아봐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인이 집을 장만해야 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창구 가서 상담하고 주택금융공사에 있는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라. 네. 내가 어느 집단에 해당해서 거기에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살펴보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을 주거래은행으로 택해서 거래하고 계신 분들은 은행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행 쇼핑한다. 네. 상품 쇼핑한다. 예. 은행을 여러 브랜드의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까요? 그럼요. 필요하고요. 뭐 우리가 금리도 깎아주고 나름대로 금리라는 게 딱 한 그 퍼센트로 나온 게 아니라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본인이 신용 등급이 좋거나 그럴 때는 그런 걸 찾아다니면 우대금리 같은. 그렇죠. 국민은행에서는 얼마 해준다던데 딱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에서는 얼마라던데 또 두 은행만 말하면 또 안 될 테니까 신한은행에서는 얼마고 하나은행에서는 얼마일 텐데 이렇게 하면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전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무조건 은행 가기 전에 네. 주택금융공사에 어떤 상품을 내가 보고 왔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왔는데 그거로 상담을 해달라고 말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은 근데 창구에서 그 주택금융공사에 뭐 어떤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막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는 일도 있긴 하겠지만 많지는 자사의 않은가 보죠? 상품도 뭐 홍보해야 될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러니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내 스스로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네. 해외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시중은행은 변동금리 그리고 정부에서는 고정금리 하는 게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럼 해외는 도대체 어떻게 집장만 하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해외 상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각국마다 시장의 발달 정도,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의 모기 정책 기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확실한 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시중 은행을 통해서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의 상품들이 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주된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 그 아나운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매달 내는 이자가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그다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똑같아요. 고정금리로 난 대출 받겠다. 그래야 내가 재무 계획을 하고 생활을 하지. 그래서 10년 이상 고정금리가 가장 큰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단 하나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외국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네. 우리나라랑 달리 변동금리보다 조금 더 높아요. 우리는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고정금리가 주로 변동금리보다 낮은 게 거의 대부분인데. 네. 외국은 높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소비자한테 넘기는 거네요. 소비자에게 넘겼을 때는 대신 네가 위험을 가져갔으니 싸게 대출 받는 거고 그거를 고정시켜 주는 대신 그 변동할 때마다 대응해야 되는 건 은행 부담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이자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반대로 돼 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고정금리가 많은 게 변동금리보다 낮은 건 절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영국과 호주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대출에 대해서 직접적 관여 안 하다 보니까 이쪽은 변동금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또 높은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머리 계속 굴려가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자율 나오니까 뭐 어떤 게 낮고 높고 이런 거 여러분들도 아마 머리 계속 쓰시면서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어쨌든 수확은 있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 자체는 부동산 동향과의 상관관계에서 그렇게 상관관계가 큰 게 아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살펴봐야 될 것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한 변동금리다. 네. 예, 고정금리의 비중도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그래프를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금리와 부동산과의 관계 네.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에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늘 그렇듯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